대손회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손회계. 대손회계의 뜻을 볼게요. 대손이란, 대손, 잘 쓰지 않는 표현 일상에서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망했어. 그런 이유로 매출 채권 등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못 받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못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손해 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대손 회계는 뭐냐? 이렇게 못 받게 된 걸 중심으로 해서 대손의 회계 처리를 다루는 것.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대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계속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날 때만 그냥 처리할 거냐? 뭔가 미리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게 이제 대손 추정의 문제를 다루는 걸 보고 이제 대손 회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등을 못 받게 됐는데 이걸 비용으로 손실로 인식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후에 또 얼마의 대손이 처질지를 좀 추정해 보는 문제를 다루는 게 대손 회계라는 뜻이에요. 말은 뭐 고상한데. 자, 이제 개정 과목을 세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대손상각비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처럼 못 받게 됐는데 그거를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름은 뭐냐? 대손상각비야. 자,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계상하는 비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이렇게 있다가 이걸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없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냐는 얘기지. 일단 비용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 명칭이 바로 대손상각비라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뭐 돈 뜯겼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 쓰는 이름이 비용이 대손상각비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라는 명칭을 쓰고, 왜냐하면 매출채권이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그걸 못 받게 되면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타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이런 걸 못 받게 되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당연하죠.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비용으로 처리합시다. 판매비와 관리는 영업비용이에요.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으로 영업비용. 그때 쓰는 이름은 대손상각비. 근데 영업과 관련 없이 돈 빌려줬어. 뭐 단기 대여금을 줬는데 못 받게 됐어. 영업활동 관련 없으니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씁시다. 그때 쓰는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이름 두 개 기억하시고 주로 대손상각비가 많이 나오겠죠. 구분은 해야 된다. 매출채권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거는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비용의 이름, 그 다음에 충당금이라는 거 봅시다. 충당금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모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충당. 뭐 여러분 뭐 회계를 하지 않아도 뭐 수선 충당금 이렇게 아파트 사신 분이 막 들어봤을 거야. 나중에 큰 수선을 위해서 돈을 미리 조금씩 모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대손을 위해서 모아놓는 거야. 자,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설정되는 수취채권의 잔액 중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수취채권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영업활동이 아닌 기타 채권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수취채권이에요. 이것들의 잔액 중에서 회수 불능 채권을 추정한 금액을 나타내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즉, 이 수취 채권 중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얼마만큼은 못 받게 될 것 같아. 예? 그걸 추정한 금액을 이제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설정한 거. 예? 회수 불능 채권의 추정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것은 수취 채권의 평가 계정으로 수취 채권의 장부 금액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차감시키는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즉, 매출채권이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칩시다. 이렇게 보고하면 이게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조속에는 1년 후에, 2년 후에 사고 터질 금액이 들어있으니까 요것을 요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한 100만 원쯤 못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빼면 이제 9,900만 원쯤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이렇게 차감해서
쓰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의 평가 계정, 수취채권의 이 장부 금액을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수취채권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게 대손 충당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야. 그러니까 충당금의 반대겠죠. 이제 충당금을 설정해 놔서 잘 사고가 터지면 갖다 쓰면 되는데 너무 많이 설정해서 남아 돌아.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전기에 설정한 충당금 잔액이 단기에 새로 설정할 충당금보다 많아가지고 넘치는 금액을 환입하는 걸 보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대손 상각 비용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말에 설정하는 충당금 너무 많으면 넘치는 환입. 세 가지 이름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이름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보고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건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할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대손 상각비의 반대잖아. 이제 비용 처리한 거 너무 많아서 환입 잡는 건데 일단 수익은 수익인데요. 얘는 수익으로 잡지 말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쓰래. 비용, 요 할 때 비용이었잖아요. 비용의 마이너스. 요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었는데 반대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 요거는 것은 어려운 얘기니까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 봤습니다.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어쩌다가 한번 만나게 되는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처리 방법 보겠습니다. 대손 처리 방법에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손 처리 방법에는 직접 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본서에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충당금 설정법만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다. 요거는 인정을 안 하니까,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인정을 안 하는지를 봐야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를 알 거니까, 자, 이 직접 상각법의 문제점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 방법인데, 인정 안 하겠대. 자, 봅시다. 자, 직접 상각법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건을 팔아놓으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팔고. 그럼 나중에 때가 돼서 이걸 받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뭐, 파산을 했거나 사망을 하셔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계속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뺍니다. 빼. 그리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야. 요게 직접 상각법이야. 비용의 이름 대손 상각비. 복리후생비처럼.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 충당금 설정법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인정하면 더 이상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면 그냥 비용 처리하십시오. 대손 상각비. 이게 끝인데, 문제점이 뭔가를 봅시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안 쓸 거니까. 이 직접 상각법의 문제점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회계연도가 1기, 2기, 3기, 4기인데, 자, 보통은 여기에 이제 수익이 생겼어요. 외상 매출, 이렇게 상품을 팔고, 뭐 제품을 팔고 외상 매출금, 이게 수익은 주로 여기에 이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해는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가서 달라고 사정을 해도 결국은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팔자마자 다음 날부터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익을 인식한 연도는 이쪽인데 보통 사고가 나서 비용 처리하는 연도는 그 다음 연도 이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뭐가 문제냐. 사고 언제 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 보자. 수익은 이쪽 연도에 인식하고 그거와 관련된 비용은 이쪽 연도에 인식하면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 수익 비용 대응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수익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같은 연도에 잡히는 게 더 정상적이겠지. 예? 여기에 수익을 잡혔으면 그거 관련된 비용은 여기서 잡혀야 되는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진짜 터지지 않은 한. 그래서 이쪽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긋난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을 써라. 근데 충당금 설정법도 종류가 두 개인데 그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충당금 설정법 중에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거 안 쓸 거니까.
자, 논리적으로 말은 되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이쪽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1억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 100% 다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 단 1원이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쪽 연도에 이거를 1억이라고 보고하면 순실현 가능한 금액보다 크게 보고하는 것이 되지. 그죠? 못 받게 될 걸 좀 빼고 받을 수 있는 순실현 가능한 금액만큼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직접 삼각법을 쓰면 그렇지 못하고 하여간 과다하게 표시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손이 여기서 일어났어. 그럼 이걸 알았다면 1억이라고 보고하지 말고 순실현 가능한 금액인 1억에서 100을 뺀 9,900이라고 보고해 주면 정보 이용자한테 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도 문제다. 그 뜻이 수취 채권인 이새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을 쓰자. 근데 이 충당금 설정법은 이제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충당금을 잘 설정하면 여기 매출채권에 밑에서 못 받을 것 같은 추정된 금액을 빼서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직접 삼각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법을 쓰게 된다.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쓰게 된다.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이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채권 잔액을 기초로 해서 과거의 대손 경험률, 작년에 대손이 얼마 터지더라, 또 재작년에 얼마가 터지더라, 또는 기간 경과 분석. 사고는 오래된 매출 채권이 더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된 매출 채권은 한 사고가 1% 좀 날 것 같다. 2년 된 거는 2% 날 것 같다. 3년 된 거는 5% 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기간 경과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단 못 받게 될 대손 충당금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꾸로 대손 상각비가 역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붕괴는 이렇게 해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비용이 되는 거야. 그때 쓰는 이름이 대손 상각비거든요. 자, 요렇게 얘가 먼저 결정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얘가 가는 거고, 이게 재무상태표 접근법이고 손익계산 접근법은 얘가 먼저 결정이 되고 얘가 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 그래.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중급회계 정도 공부하시면 저런 거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필요 없어. 일단 충당금을 먼저 설정하고 역으로 상각비가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전체 회계 처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된 거래예요. X 1년도 12월 말 기말이라고 보고 외상 매출금 잔액이 1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는 뜻은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있는데 못 받은 게 올해 이후에 한 1% 정도를 못 받을 거라고 내가 추정을 한 거야. 그 추정은 뭐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연령 분석을 통해서 한 1% 못 받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충당금을 설정하자. 그래서 1억 곱하기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자, 이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온 이유는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죠? 자산의 감소가 아니고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이 아니야.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차감. 그러니까 저쪽에다 자산이 증가인데 이걸 이쪽에다 써서 자산을 차감시켜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당금을 설정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비용을 만들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이게 이제 기말 결산 때 항상 하는 일이에요. 외상 매출금 잔액 1억 원에 대해서 1%를 못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충당금을 설정해서 외상 매출금을 빼게 만들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되는 거야. 재무상태표에 나의 외상 매출금은 1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죠. 이 오른쪽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9,900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이게 이제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되셨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자, 이렇게 충당금 설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말 결산 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상 수취채권의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보이도록, 예? 수취채권이 1억이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은 거 100을 뺀 9,900, 즉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말 채권 잔액의 회수불능 금액을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보고된다는 얘기예요. 예? 되셨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럼 정부 이용자가 1억이 있는 거로 보고한 사람하고 1억 중에 매년 보니까 대손이 사고가 이만큼 터져서 순실현 가능한 것은 9,900입니다. 라고 보고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설정했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합니다. 자, 전년도에 외상 매출금이 저쪽에 있었겠죠. 못 받게 됐으니까 빼는 건 당연하지. 오른쪽으로 뺍니다. 빼고, 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진짜 중요하겠지? 이쪽에는 그거를 대비해서 설정해 놨잖아, 여기다가. 미리서.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많으니까. 자산 차감 항목으로 처리했다가 저걸 이렇게 갖다 쓰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전기의 외상 매출금 80만 원이 거래처 파산하고 또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빼는 건 맞는데,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이게 100인데, 사고 한번 터져서 50을 갖다 썼으니까 여기가 지금 50밖에 안 남은 거잖아. 충당금이. 그죠? 그러니까 이때 쓰려고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충당금 마저 50 갖다 쓰고, 이제 없잖아, 아예. 예? 그러니까 비용이 돼야 된다. 대손상각비. 왜냐면 매출 채권이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설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예? 사고 나면 50 났어? 그럼 여기서 50 갖다 써. 이렇게. 그럼 여기 50 남았죠? 또 났네? 또 50 갖다 써. 없지, 이제. 그럼 비용. 그리고 이제 진짜 잔액은 0원이지.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 또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못 받게 됐어요. 자, 이걸 잘 알았으면 많이 설정해 놨을 텐데, 얘 이제 아예 0원이잖아. 여기 50 갖다 썼고, 마저 갖다 썼고, 없지? 그럼 이제 갖다 쓸 수가 없죠. 그냥 곧바로 대손 상각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40만 원. 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대손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식 다예요. 충당금이 많으면 충당금, 부족하면 충당금 갖다 쓰고 대손 상각비, 아예 없으면 그냥 대손 상각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회계 처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중에 대손 확정 시의 회계 처리를 정리해 보면, 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일단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충당금 먼저 갖다 써. 그리고 부족하면 그때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게 돼요. 자, 아까 상황 봤던 거 있죠? 자, 사고가 났는데 이제 대손 처리하니까 이 외상 매출금 이쪽으로 빠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너무 많다, 충당금이.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다 갖다 쓰면 돼. 부족하다, 충당금 갖다 쓰고 대손 상각비로. 아예 없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이게 나올 수 있는 회계 처리 답니다. 그러니까 대손의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는 뭘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오른쪽에 자산의 차감 항목인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다섯 번째 사례 볼게요. 자, 이제 기중에 대손이 일어나는 상황은 세 개 다 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기의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돼서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이 돌아와요. 내가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했는데 제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돈을 갚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사고 났을 때 충당금과 상계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빼고 여기가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를 돌려받게 됐어. 돌려받으면 이제 감사하게 왼쪽에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겠는데 오른쪽을 뭐라고 할 거냐? 오른쪽을 그냥 무조건 충당금을 회복시킵니다. 얘가 충당금과 상계했다고 해서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처리는 세 가지잖아요. 충당금으로 없앴거나 충당금과 상각비로 없앴거나 상각비로 없앴거나 뭘로 없애든지 무조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기예요. 전기.
올해가 아니라 전기 이전에 일어난 것들은 무조건 충당금만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단기 3월에 대손 처리했던 것이 돌아와요. 근데 단기 3월에 뭐라고 회계 처리했나 봤더니 충당금과 상각비로 섞어서 했습니다. 단기 3월에. 그러면 그때 저기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섞어서 없앱니다. 이렇게. 충당금과 상각비를 했었네. 그리고 돈 받아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전기 이전에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단기에 돌아오면 그 굉장히 방정 맞는 거잖아. 좀만 기다리면 됐지. 대손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단기에 차변의 회계 처리를 그냥 그대로 다 뒤집어서 취소시키라는 얘기고, 예? 그런데 전기, 그 이전, 한 10년 전에 대손 처리한 것을 왼쪽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뒤집어라 그러면 10년 전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냥 귀찮다. 그냥 무조건 충당금만 늘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걸 충당금만 이렇게 하던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단기에 바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때 왼쪽에 처리했던 충당금으로 했으면 충당금, 충당금과 상각비로 했으면 충당금 상각비, 대손 상각비로 했으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왜? 너무 방정 맞잖아. 만나서 회계 처리가 사라지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기, 그 이전의 것들은 돈 받으면 그 이전에 회계 처리 뒤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충당금만 회복시키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돌아와서 돈 받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전전기 회계 처리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충당금 늘려. 단기에 회계 처리했던 거 뒤집어. 너무 방정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연도 중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회수하면 이렇게 하시래요. 전기, 이전, 전전, 대손 처리된 채권을 회수하면 그냥 대손 충당금만 증가시키시고, 그 다음에 단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하시면 단기 대손 발생할 시에 차변의 분계를 그대로 뒤집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자,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럼 돈 받고 그냥 충당금만 늘리시면 된다니까. 근데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회수했다. 그러면 단기에 대손 처리가 종류가 3가지니까 그때 충당금만 갖다 썼으면 충당금, 2개 다 갖다 나왔으면 2개 다 충당금, 상각비, 상각비만 나왔으면 상각비. 이렇게. 이게 지금 왼쪽에 생길 수 있는 상황 3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걸 그대로 다 뒤집으라니까. 왜? 연도 중에 대손이 일어나고 대손이 받을 정도인데 뭐하러 대손 처리 했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단기에 대손 처리했는데 단기에 또 돌아오겠냐?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재작년에 해놨는데 돈 돌려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충당금만 회복시키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례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년도 말이 됐습니다. 기말 외상 매출은 잔액은 이제 2억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요즘 이 스토리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충당금이 100 있다가 50 갖다 쓰고 50 갖다 써서 0 됐다가 다시 대손이 회수돼 가지고 충당금을 30을 증가시켜 놨거든요. 지금 충당금이 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억 원의 1%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어. 자, 그러면 바로 200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2억의 1%가 200만 원인데 30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80이 남아있었네요. 충당금이 80이 남아있어요. 그지? 2번 회수됐으니까 50, 30에서 지금 80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을 설정하고 싶은데 80이 남아있으니까 120만 원만 설정해서 둘이 만나서 2억 밑에 200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걸 끼워준다. 그래서 기말에 이렇게 하는 거죠. 2억의 1%는 200인데 내가 덜 쓴 충당금이 80 남아있다. 그래서 추가로 120만 원만 설정해주면 만나서 2억 밑에 200이 딱 붙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 되셨죠? 그렇게 쭉 흘러가요. 이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의 회계 처리 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돌아서 요렇게 설정된 충당금이 뭉쳐서 이제 200이겠지. 합쳐서. 그럼 이제 갖다 쓰고, 부족하면 대손삼각비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 경우에 충당금 잔액이 아까 80밖에 없었는데 더 많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예요.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억에 1%를 설정하고 싶은데 260이나 남아있으니까 60만 원만큼은 충당금을 없애야 돼. 설정할 때 오른쪽이었거든요. 충당금이 자산의 차감 항목 왼쪽으로 빼고 그러면 이제 260에서 60 뺐으니까 딱 200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쓰는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 설정할 때는 대손 삼각비 너무 많이 설정이냐 충당금 없애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년도 말 결산 시에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사례. 자,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과거 경험률이나 기관 경과 분석 등을 토대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해서 실제 대손에 대비하는데,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총액법과 보충법이 있고, 우리는 보충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거를 끼워주는 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씁니다. 총액법은 그냥 내용만 들어주시면 돼. 세법에서 총액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법은 뭐냐? 결산할 때 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충당금을 모두 다 환입을 먼저 잡아요. 아까 그 사례로 보면 80만 원 남았죠. 그럼 80만 원의 충당금을 없애고 대손 충당금 환입을 잡은 다음에 깨끗하게 200만 원을 다시 설정하는 게 총액법이야. 근데 보충법은 아니 80이 남았는데 200을 설정해야 되지? 그럼 나머지 뺀 80을 200에서 80을 뺀 120만 설정하면 되잖아. 이게 보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충법을 쓰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총액법은 나중에 여러분 전산세무 1급 하게 되면 만나게 될 거예요. 세법이 그렇게 하더라. 자, 그래서 기말에 설정할 금액은 기말 채권이 아까처럼 2억이었죠. 2억에다가 추정은 1%를 설정하겠다. 그럼 200인데 충당금이 얼마 남아있느냐? 80만 원 남아있다. 그럼 얼마를 설정하면 되냐? 12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겠다. 이런 게 보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말 결산 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러면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다 설정하면 되죠. 다 대손 예상액보다 충당금 잔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200이 예상액인데 80밖에 없어. 그럼 120 설정하는 거잖아.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근데 많아요. 그러면 충당금을 이쪽으로 빼서 없애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들의 대손 비용과 충당금의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의 개정 과목의 성격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대손 비용인데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이죠. 영업 활동에 관련된 거, 기타 채권,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거. 대손 비용은 개정 과목은 대손 삼각비고 얘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예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삼각비,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면 기타의 대손 삼각비야. 충당금이 없었을 때. 자, 그리고 얘 성격을 볼게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왜냐하면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이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게 영업활동 관련 없는 채권들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건데 환입이야, 환입. 자, 예전에는 영업활동과 관련 채권이니까 비용 생기면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근데 얘는 돈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너무 많이 설정해서. 그러면 그냥 얘는 영업의 수익이야. 여기는. 왜냐면 비용할 때 영업 외 비용을 했으니까 영업 외 수익을 하는 게 맞지, 논리적으로. 근데 얘가 문제인 거야. 얘도 영업외 수익으로 하면 되겠느냐. 비용 처리할 때는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썼는데 다시 수익 처리할 때 영업외 수익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영업수익을 쓸 수는 없잖아. 영업수익 매출액인데. 그래서 이것에 음수로 처리하자라고 바뀐 겁니다. 됐죠? 자, 이름은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수익이 아니라 비용 처리한 것에 음수로, 여기도 이름은 똑같아. 대손 충당금 환입이야. 근데 얘는 이것이
비용 처리했을 때 이것의 반대인 음수로 얘는 영업비용이냐? 그럼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논리적으로 부합한 거예요. 아주 그래 오래전에는 얘나 그냥 둘 다 영업의 수익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냐. 비용 처리할 때는 영업비용인 판매비율 관리비를 썼다가 그것에 관련된 수익이 생기는데 왜 갑자기 영업의 수익을 쓰냐? 그냥 없잖아. 그럼 영업수익이. 그래서 그냥 영업의 수익을 썼던 건데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에 마이너스로 표시해라 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전체 그 개정 과목의 성격들을 정리해드린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대손회계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세연상사의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자, 세연상사 선택하고 일반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이제 첫 번째, 매출처 우일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외상 매출금 8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자, 대손 처리하려면 항상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장부상 충당금은 없대요. 일단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뺍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고 없애고 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충당금이 있으면 갖다 쓰면 될 텐데 없으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라고 찾아서 800번 땡. 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니까 대손상각비로 전액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충당금이 없을 때. 두 번째, 진인상사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80만 원을 대손 처리하는데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없애고 거래처 걸고 80만 원을 빼는데 충당금이 남아 있다니까 먼저 충당금, 이 충당금의 코드 번호는 요거 바로 밑에 있는 번호여야 되겠죠. 여기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관계 참고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붙어 있는 애. 이렇게 번호는 항상 아래 번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50만 원을 다 갖다 쓰고요. 이제 부족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대손상각비. 아예 없으면 대손상각비, 있으면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처 서삼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잔액 80만 원이 전부 처리하는데 충당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 서삼상사 걸어서 빼고 80, 충당금이 많으니까 모두 다 충당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8번의 아래에 있는 충당금 109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충당금이 아예 없으면 대손상각비, 있으면 갖다 쓰고 대손상각비, 많다 그럼 충당금만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네 번째, 무사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금액을 이렇게 표시하죠. 원이 아니라 보통 시험에 나온 숫자 그대로면 이건데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이 숫자를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찾아야 되겠지. 4월 24일자 현재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본인이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찾았더니 조금 있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일단 외상 매출금을 없애고 외상 매출금 무사상사를 빼서 없애고 금액 53만 원. 충당금을 조회했더니 조금 있네? 그러면 바로 아래 번호에 109번에 대손 충당금 18만 원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없으니까 부족한 만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호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하니까 대손 처리 시점의 충당금은 6만 6천 원밖에 없네요. 외상 매출금 빼고 광호상사 걸고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108번 아래에 있는 109번의 대손 충당금 6만 6천 원 갖다 쓰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처리한 것 다 보셨고, 셋 중에 하나죠. 아예 없으면 대손 삼각비. 충당금 있으면 갖다 쓰고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 많아, 충당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처리했던 것이 돌아옵니다.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되니까 현금이 찍히는 건 알겠죠. 차변에 현금으로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게 있으면 단기에 차변을 뒤집으면 되는데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것은 무조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외상 매출금이었잖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108번에 있는 109번 아래에 붙어 있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회수되는 문제는 뭐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말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 자, 기말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쓰겠대요. 시험에서 이제 외상 매출금 잔액을 찾았더니 이만큼이고, 받으러 온 잔액을 찾았더니 이만큼이고, 그것에다가 1%를 곱해가지고 남은 충당금을 빼서 추가로 설정할 거예요. 근데 숫자를 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럼 자기가 이제 찾아서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거 곱하기 1% 빼기 요거에서 추가해. 요거 곱하기 1% 해서 요거 빼고 추가해. 요렇게. 그래서 차변에 계산을 해보면 충당금 설정합니다. 대변을 설정합니다. 대변. 일단 충당금이 먼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삼각비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4622600이고 책에 이제 계산식 써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그 다음에 받으러음의 충당금은 밑에 받으러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110번이 받으러음이니까 111번 번호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추가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대손 삼각비로 몰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고 저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원래 시험 문제라면 시산표를 들어가서 자기가 시산표에 12월 달을 열어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 지금 여기 있는 숫자 있죠, 요게 실제라면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맞지 않으니까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잔액은 자기의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문제 풀다가 보면 원래 기초 데이터는 똑같지만 앞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출제가 된 문제를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것의 여기 잔액을 찾아보고 여기 잔액,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를 한 다음에 각각 여기 자기 것의 요 금액을 뺀 금액을 계산을 해놔야 돼.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분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잔액에 그걸 하고 나면 1%가 여기 딱 맞아 있어야 정답 처리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이 책에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숫자를 이렇게 알려준 것이지 실제 시험이라면 요 숫자는 저기에 있는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